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 혼란스러운 현실과는 전혀 다른 완벽한 질서의 세계였다. 그녀의 눈은 단순히 손님과 메뉴판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님들의 흐름,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와 버려지는 재료의 양, 직원들의 비효율적인 동선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하고 있었다. 피크타임에 맞춰 원두를 미리 갈아 놓으면 평균 주문 처리 시간을 7초는 단축할 수 있을 텐데 우유 재고 관리 방식도 바꿔야 해. 이대로라면 월말에 최소 5%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녀의 두뇌는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때 아버지가 그녀를 나의 작은 계산기라 불렀던 그 천재적인 분석 능력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5시간의 치열한 노동이 끝나고 서연은 땀에 젖은 앞치마를 벗었다. 그녀는 잠시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두 번째 아르바이트 장소인 편의점으로 향했다. 카페의 소음과는 대조적으로 형광등 불빛 아래의 편의점은 고요하고 단조로웠다. 그녀는 익숙하게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들을 정리하고 텅 빈 매대를 채웠다. 손님이 없는 이 지루한 시간이야말로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진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계산대 아래에서 낡고해진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복잡한 숫자와 도표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편의점의 재고 목록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공공 데이터와 뉴스 기사들을 샅샅이 뒤져가며 모은 미라지 건설의 재무제표와 기업 정보들이었다. 5년 전 아버지의 견실했던 진성건설을 하루아침에 부도 처리하고 헐값에 집어삼킨 바로 그 악어들의 회사였다. 모두가 단순한 경영 악화로 인한 부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신중하고 유능한 경영자였다. 그 완벽했던 회계 장부에 하룻밤 사이에 수백억 원의 부실 채권이 나타난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분명 무언가 있었다.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 그녀는 그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지난 2년간 자신의 삶을 바쳐왔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때 정원이 딸린 넓은 저택이었던 그녀의 집은 이제 서울 변두리의 낡고 비좁은 반지하 빌라로 변해 있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거실의 작은 소파에서 그녀를 기다리다 잠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진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 어머니는 그녀가 지켜야 할 마지막 남은 세상이었다. 엄마? 왜 안 자고 기다렸어?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지. 서연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딸의 지친 얼굴을 안쓰럽게 쓸어주었다. 우리 딸, 오늘도 고생 많았네. 두 사람은 늦은 저녁으로 식은 밥에 김치뿐인 소박한 식사를 마주하고 앉았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아빠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내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니? 다 지난 일이야. 그 사람들과 엮여서 내 인생까지 망가지는 걸 엄마는 볼 수가 없어.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작은 밥상 위에 놓여있던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이 누추한 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껍고 하얀 종이의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봉투였다. 이게 뭐야? 엄마, 아까 우편함에 와 있더구나. 서연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잊고 싶었던 과거의 세계에서 온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미라지 건설 창립 30주년 기념 VIP 파티.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미라지 건설, 박성진 회장. 자신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들이 벌이는 축제였다. 그녀의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과거의 주소록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조롱,
혹은 값싼 동정. 어느 쪽이든 역겨웠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아, 이건 당장 버리자. 이런 곳에 네가 갈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널 어떻게 대할지. 엄마는 상상도 하기 싫구나.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서연의 머릿속에도. 과거의 친구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할지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동정하는 척하며 그녀의 불행을 씹어댈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들. 그녀는 초대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끔찍한 모욕과 상처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녀가 초대장을 막 구기려던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가 감정을 억누르고 차갑게 계산을 시작했다. 미라지 건설의 VIP 파티. 그곳에는 박성진 회장을 비롯한 모든 핵심 임원들이 모일 것이다. 그들의 방심한 대화, 그들의 은밀한 관계망, 그것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에서 살아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아무도 몰락한 진성건설의 딸, 한서연을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완벽한 유령이 되어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었다. 아니야, 이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 가야겠어. 시어연아, 제발. 어머니는 애원했지만 딸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눈은 파티에 가는 소녀의 눈이 아니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의 눈이었다. 결정은 내려졌다. 그날 밤 서연은 금이 간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의지는 강철 같았고 그녀의 두뇌는 날카로운 무기였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무도회에 그녀는 대체 무엇을 입고 간단 말인가?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는 이미 오래전에 산산조각 나 있었다. 파티에 입고 갈 옷은 어머니의 낡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젊은 시절 아버지와의 첫 무도회에서 입었던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였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지극히 단순하고 고전적인 디자인. 하지만 좋은 원단과 섬세한 재단은 세월의 흐름을 이겨내고 은은한 기품을 간직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머리를 틀어 올리고 옅은 화장을 했다. 결과는 수수했지만 그녀 본연의 맑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명품 로고와 보석으로 뒤덮인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이 소박한 우아함은 곧 조롱의 표적이 되리라는 것을 미라지 건설의 파티가 열리는 롯데호텔 서울의 크리스탈 볼룸은 지상에 재현된 천국처럼 눈부셨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황금빛 조명,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 부딪히는 샴페인 잔의 맑은 소리, 그리고 값비싼 향수와 권력의 냄새가 뒤섞여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연은 다른 세상에서 온 유령처럼 그 화려함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사교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라지 건설의 핵심 인물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여유로운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는 박성진 회장, 그리고 그의 곁에서 아첨을 늘어놓고 있는 이유라의 아버지. 이 상무,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는 그들의 역학관계, 동맹,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미묘한 눈빛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유령으로 남으려는 시도는 금방 실패로 돌아갔다.
눈부신 붉은색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은 이유라가 방 건너편에서 그녀를 발견한 것이다. 유라의 입가에 악의적인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친구들을 이끌고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 무리처럼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어머, 세상에. 한서연, 이게 정말 너야. 여기서 널 다 보내. 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놀라움을 가장하며 서연의 위아래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녀를 둘러싼 친구들의 교묘한 언어적 공격이 시작되었다. 모든 말은 걱정과 칭찬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서연아, 그 드레스 정말 독특하다. 어느 브랜드야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알아볼 수 없는 싸구려 브랜드라는 의미의 비아냥이었다. 좀 피곤해 보인다. 카페 아르바이트가 많이 힘든가 보네. 난 정말 네 강인함이 존경스러워. 모욕적인 동정이었다. 마침내 유라가 결정타를 날렸다. 얘들아, 무례하게 굴지 마. 우리 서연이 요즘 많이 힘들잖아. 그나저나 어머님은 잘 계셔. 그 작고 낡은 빌라에서 잘 지내고 계시겠지. 그녀의 비좁은 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그것은 의도된 잔인한 공격이었다. 서연은 내면의 분노를 억누르며 짧고 예의 바른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녀의 그 평온한 태도는 눈물이나 분노를 기대했던 유라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유라는 판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마침 웨이터가 붉은 와인이 담긴 쟁반을 들고 지나가는 순간 유라는 마치 실수인 것처럼 그의 팔을 살짝 쳤다. 웨이터가 균형을 잃으며 붉은 와인 한 잔이 그대로 서연의 남색 드레스 정면으로 쏟아졌다. 짙고 어두운 얼룩이 그녀의 드레스를 추하게 물들였다. 어머나, 세상에 미안해서. 어떡해. 서연아, 내 실수야. 정말 미안해. 드레스가 완전히 망가졌네. 유라는 경악을 연기하며 과장된 몸짓으로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고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작은 클러치 백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다. 그녀는 그 돈을 서연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려 했다. 자, 이걸로 세탁비는 충분하겠지. 아니면 이걸로 새 옷이라도 하나 사입든가. 그것은 완벽한 모욕이었다. 그녀를 돈 몇 푼에 구걸하는 거지 취급한 것이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몇몇은 동정의 눈빛으로, 대부분은 즐거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한 음흉한 미소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유라의 손에 들린 돈과 그녀의 얼굴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오직 유라의 귓속에만 들릴 만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유라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차피 버릴 옷이었거든. 너 같은 사람들의 위선과 악취가 밴 이런 역겨운 파티에 어울리는 옷은 아니니까. 그 말을 마친 그녀는 유라의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고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채 돌아섰다.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유라의 얼굴을 뒤로 한 채 서연은 반짝이는 연회장을 가로질러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숲을 지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수백 개의 시선이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가 방금 보여주었던 조용한 품격은 철저한 연기였다. 마침내 아무도 없는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벽에 몸을 기댄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억눌렀던 굴욕감이 쓰디쓴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작고 패배한 병사였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낮은 그 순간 챕터는 막을 내린다. 극적인 구원의 무대를 예고하며 차가운 대리석 벽에 기댄 채 한서연은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고 있었다. 연회장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는
이제 그녀를 조롱하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드레스에 묻은 붉은 와인 자국은 그녀의 가슴에 찍힌 지울 수 없는 낙인 같았다. 그녀는 그저 사라지고 싶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곳으로. 이 끔찍한 위선과 경멸의 공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최대한 벽에 붙어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가 그랜드 로비에 들어섰을 때 방금 전에 소동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의 동정하거나 혹은 비웃는 듯한 시선 속에서 그녀는 서둘러 호텔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시원한 밤 공기를 맞으며 이 모든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던 참이었다. 그녀가 호텔 캐노피 아래를 막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위협적인 엔진의 포효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최고급 세단들의 존재감을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압도적인 소리였다.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동시에 돌아갔다. 한 대의 자동차가 마치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검은 야수처럼 미끄러지듯 호텔 정문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무광블랙의 차체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낮고 넓었으며 외계의 전투기를 연상시키는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코닉세그 제스코, 억만장자들 사이에서도 오직 전설로만 존재하는 신화적인 슈퍼카였다. 호텔 밖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 그리고 서연을 마저 조롱하기 위해 따라 나온 이유라와 그녀의 친구들까지 모두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차는 대체 누구 거지? 외국의 왕족이라도 방문한 건가? 이유라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저런 엄청난 차를 탈 정도의 인물이라면 분명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때였다. 자동차의 시저 도어가 소리 없이 우아한 홀을 그리며 위로 열렸다. 완벽한 어둠을 배경으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는 밤의 조각으로 재단한 듯한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가 호텔 입구에 밝은 조명 아래로 들어서는 순간 군중 속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태윤, 은둔의 제왕이라 불리는 베일에 쌓인 투자업계의 절대자. 공식 석상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 존재 자체가 신화처럼 여겨지는 남자. 베리타스 캐피탈의 회장. 그가 왜 이런 사교 파티에 나타난 것인가? 모두가 그가 어떤 거물급 인사를 만나러 왔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유라는 심지어 희망에 부풀어 그를 향해 한 걸음 앞으로 나서기까지 했다. 하지만 강태윤의 차갑고 무심한 시선은 그들 모두를 마치 길가의 가구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선은 오직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무리의 가장자리에서 와인 얼룩이 묻은 초라한 드레스 차림으로 홀로 서 있던 한서연에게 모두를 완벽한 침묵 속에 빠뜨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오직 그녀만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마치 세상에 그녀와 자신, 단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가 그녀의 앞에 섰다. 서연은 얼어붙은 채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의 카페는 전쟁터였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뿜어내는 거친 증기 소리, 쉴 새 없이 부딪히는 접시 소리, 주문을 외치는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하나의 거대한 소음이 되어 공간을 채웠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한서연은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았다. 그녀의 존재는 이 카페의 수많은 부품 중 하나처럼
눈에 띄지 않고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강태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재킷을 벗었다. 지극히 공적인 공간에서 펼쳐진 지독히도 사적인 제스처였다. 그는 그 재킷을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와인 얼룩과 그녀의 소박한 드레스가 그의 옷 아래로 완벽하게 가려졌다. 재킷은 묵직하고 따뜻했으며 잘 다려진 리넨과 차가운 야망이 뒤섞인 듯한 그의 희미한 향기가 났다. 그는 몸을 살짝 숙였다.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갈시가니라. 그는 그녀의 등 위로 어떤 사적인 감정도 배제된 단단한 손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슈퍼카로 이끌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길을 열었다. 그는 조수석 문을 직접 열어 그녀를 태우고 반대편 운전석으로 걸어갔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잘 짜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부르릉. 순수한 힘의 결정체 같은 엔진이 다시 한번 포효하며 깨어났다. 차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연석을 벗어나 서울의 밤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의 얼굴을 카메라는 천천히 비춘다. 충격, 질투, 그리고 완전한 혼란에 빠진 얼굴들의 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턱은 힘없이 벌어져 있었고 얼굴은 경악과 굴욕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가 서연에게 주려 했던 그 싸구려 지폐 몇 장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비참하게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공개적인 승리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공개적인 굴욕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녀를 포함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코닉세그 제스코는 서울의 밤거리를 유령처럼 질주했다. 창밖의 화려한 넌사인과 도시의 불빛들은 알아볼 수 없는 한 줄기 빛의 강이 되어 뒤로 흘러갔다. 차 안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하고 아늑한 조종석 같았다. 최고급 가죽과 카본 파이버가 뒤섞인 냄새, 그리고 대시보드의 은은한 불빛이 비현실적인 공간을 연출했다. 한서연은 어깨에 걸쳐진 그의 무거운 재킷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짓눌렀던 굴욕감과 지금 그녀를 감싸고 있는 이 슐레알리스티한 상황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엔진의 낮은 그르렁거림 외에는 어떤 소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났을까? 마침내 서연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왜?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보았다. 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었다. 동정이었을까 아니면 변덕이었을까? 그녀는 그의 돌같은 옆모습에서 그 어떤 단서도 읽을 수 없었다. 강태윤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전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대답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그녀의 마지막 남은 환상을 도려냈다. 나와준 게 아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리스크 관리였을 뿐. 네, 한서연 씨. 당신은 현재 내 가장 중요한 투자 자산이다. 내 자산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지. 지극히 당연한 경영적 판단이었다. 그의 잔인할 정도로 실용적인 대답은 신데렐라의 꿈을 꾸고 있던 모든 가능성을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공주가 아니었다. 자산일 뿐이었다. 와인 얼룩보다 더 깊은 모멸감이 그녀의 마음을 차갑게 물들였다. 바로 그 순간 그와 그녀의 기묘한 관계의 진실이
독자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몇 달 전, 강태윤은 미라지 건설에 대한 적대적 M&A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유능한 팀이 제출한 분석 보고서들을 검토하던 중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그때 그는 우연히 익명의 금융 블로그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미라지 건설의 자회사들이 얽힌 복잡한 자금 흐름에 대한 소름 끼칠 정도로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의 팀 전체가 몇 주간 매달려도 찾아내지 못한 비리의 핵심을 블로그의 주인은 단 몇 개의 공개된 데이터만으로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강태윤은 즉시 사람을 시켜 그 익명의 저자를 추적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분석가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찾아낸 인물은 시끄러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몰락한 진성건설 한 사장의 딸 한서연이었다. 그는 비밀리에 그녀를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무제한의 자원과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의 유령 분석가가 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의 자본력과 그녀의 동기, 그것은 완벽한 결합이었다. 강태윤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가 오늘 파티를 주시하고 있었던 진짜 이유를 박성진 회장은 지금 불법적인 해외 자금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오늘 파티에도 자금 세탁으로 악명 높은 동남아의 한 정치인이 참석했지. 난 두 사람의 접촉을 확인하러 갔던 거다. 당신의 소동은 내 계획이 없던 예상치 못한 변수였을 뿐이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굴욕의 밤이 그에게는 그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차는 강남의 한적한 오피스텔 지하에 보안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강태윤은 시동을 껐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는 이제 작전을 지시하는 사령관이었다. 오늘 일로 당신의 신분은 노출됐다. 박성진은 이제 당신을 조사하기 시작할 거다. 진성건설의 딸이 내 차를 타고 파티장을 떠났으니 그는 이걸 우연으로 여기지 않을 테지. 더 위험해졌지만 동시에 더 흥미로워졌어. 그는 새로운 그리고 더 엄격한 규칙들을 제시했다.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마련한 안전 가옥에서 일하고 생활하게 될 거다. 모든 연락은 군용 등급의 암호화된 통신 장치를 통해서만 한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첨단 기술로 가득 찬 미니멀한 오피스텔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와 데이터 서버, 그리고 작은 생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것은 화려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감옥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암호화된 스마트폰을 건넸다.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의 전쟁터다. 결과로 보여줘.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돌아섰다. 텅 빈 최첨단 공간에 홀로 남겨진 서연. 파티의 굴욕감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위험과 함께 명확한 목적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게임의 판도는 변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외로운 명예회복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두 거대 기업 타이탄 사이의 위험한 전쟁에 핵심 플레이어로 참전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눈앞의 컴퓨터 화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결의의 찬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강태윤이 제공한 안전 가옥은 한서연에게는 천국이자 동시에 지옥이었다. 그곳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오직 숫자와 데이터만이 존재하는 무균실과도 같았다.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이 쉴 새 없이 커피를 내려주었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음식은 매일 아침 문 앞에 배달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그녀에게는 닿을 수 없는 신기루와도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평생 꿈꿔왔던 무기가 주어져 있었다. 강태윤은 베리타스 캐피탈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전 세계의 금융 데이터베이스와 기업 정보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그녀에게 부여했다. 그것은 마치 보병에게 최첨단 전투기를 선물한 것과 같았다. 지금까지 그녀가 공공 데이터라는 낡은 소총만으로 힘겹게 싸워왔다면 이제 그녀는 거대한 정보의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데이터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조차 잊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그녀의 눈은 수십만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행렬 속에서 단 하나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찾아내기 위해 맹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천재성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재무제표의 숫자들을 믿지 않았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가장 거대한 거짓말일 뿐이었다. 그녀는 대신 미라지 건설과 관련된 수백 개의 하청업체, 자재, 납품업체, 심지어는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소셜미디어까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든 주변 데이터들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달랐다. 보통의 분석가들이 숲 전체를 보려 애쓸 때 그녀는 숲을 이루는 단 한 그루의 나무, 그 나무잎의 가장 작은 인맥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첫 번째 돌파구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열렸다. 그녀는 미라지 건설이 수년간 독점적으로 거래해온 한 작은 철강업체의 물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공식 장부상으로는 이 업체는 미라지 건설의 특정 현장에 매달 100톤의 철근을 납품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위성 사진 데이터와 운송 트럭들의 GPS 기록을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실제로 현장으로 들어간 트럭의 숫자는 100톤이 아닌 80톤의 물량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매달 20톤의 철근이 장부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 사라진 20톤, 그것이 바로 비자금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그 20톤의 흔적을 미친 듯이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철강업체가 다른 작은 유통회사와 비밀리에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유통회사는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와 연결되어 있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 돈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단 하나의 목적지를 발견했다. 아도니스 개발. 서류상으로는 강원도의 작은 휴양지 개발 사업을 하는 평범한 회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회사의 주주 명부를 확인한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회사의 최대 주주는 박성진 회장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사 명단에는 이유라의 아버지를 비롯한 미라지 건설 핵심 임원들의 아내와 친인척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회사가 아니었다. 그들만의 비밀 금고이자 탐욕의 저수지였다. 서연은 지난 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역으로 추적했다. 그리고 그녀는 경악했다. 그들이 철근 20톤과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수백 개의 유령 거래를 통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의 돈이 아도니스 개발이라는 검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5년 전 자신의 아버지 회사였던 진성건설이 부도나기 직전의 날짜들. 바로 그 시기에 미라지 건설은 아도니스 개발을 통해 진성건설의 부실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모든 채권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다. 그것은 멀쩡한 회사도 버텨낼 수 없는 의도적인 자금 압박이었다. 그들은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방식으로 진성건설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모든 분석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지난 5년간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버지의 억울함에 대한 피눈물이 담긴 기소장이었다. 그녀가 보고서를 암호화하여 강태윤에게 전송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차가운 도시의 빌딩들 사이를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과 같은 감각이었다. 같은 시각, 베리타스 캐피탈의 펜트하우스. 강태윤은 자신의 태블릿 PC로 그녀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의 눈에서는 거대한 먹잇감을 발견한 최상위 포식자의 차갑고 위험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감탄했다. 이 정도의 분석 능력이라면 월스트리트의 그 어떤 전설적인 분석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분석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진실을 향한 처절한 집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다.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 장치를 통해 그녀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훌륭하다. 이제 2단계를 시작하지. 서연의 눈앞에 그의 다음 지시가 화면에 떠올랐다. 이제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미라지 건설 내부의 인물들과 직접 접촉하여 살아있는 정보를 빼내오라는 훨씬 더 위험한 임무를 부여했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미라지 건설의 회장실은 마치 현대적인 궁전과도 같았다. 고풍스러운 원목으로 마감된 벽과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거대한 창문, 그리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들이 주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박성진 회장은 방 한가운데서 여유롭게 골프 퍼팅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유라의 아버지인 이상무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지난밤 파티에서 있었던 소동과 자신의 딸이 당한 굴욕,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강태윤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다. 강태윤이라. 박성진 회장은 골프채를 휘두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딸의 망신 따위에는 관심 없었다. 하지만 강태윤이라는 이름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자신의 회사를 호시탐탐 노리는 월 스트리트에서 온 젊고 탐욕스러운 상어. 그는 강태윤의 등장이 마음에 걸렸다. 그 계집애에 대해서 좀 알아봐. 한서연이라고 했나? 혹시 모르니?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명령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싫어했다. 며칠 후 이상무가 창백해진 얼굴로 다시 회장실을 찾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서연에 대한 신원 조회 보고서를 박성진 회장에게 건넸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박성진 회장의 여유로운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뒤바뀌었다. 오진우, 그놈의 딸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자신이 파멸시켰던 남자의 망령이 그의 딸의 모습을 하고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의 손을 잡고 돌아온 것이다. 박성진 회장의 눈이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번뜩였다. 이건 더 이상 사업이 아니야. 생존의 문제다. 그는 이상무에게 명령했다. 그 계집애한테 팀을 붙여 일거수일투족, 모든 통화 내역까지 전부 감시해 숨 쉬는 것 하나까지 보고하도록. 그리고 강태윤, 그놈도 약점이 있을 거다. 여자든, 과거의 실수든, 불법적인 자금 거래든 깨끗한 인간은 없어. 그놈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찾아내 딸의 굴욕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이상무는 충성을 맹세하며 명령을 받들었다. 적의 거대한 그림자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시각 한서연은 첫 번째 현장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태윤이 지목한 인물은 과거 미라지 건설의 회계팀에서 일했던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진성건설이 부도나던 시기에 회계 장부에 대한 너무 많은 질문을 하다가 억울하게 해고된 인물이었다. 서연의 임무는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으로 위장하여 그가 자주 가는 공공도서관에서 그를 만나 대화를 유도하고 내부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등 뒤에 꽂히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시선,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버스 창문에 비친 모습을 통해 자신을 따라 같은 버스에 올라탄 2명의 남자를 확인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승객이 아니었다. 강태윤의 보안팀으로부터 받은 훈련 내용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아무렇지 않은 척 복잡한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스크린도어 너머로 자신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2 남자의 모습을 확인했다. 미행이 확실했다. 그들은 단순히 회장님의 돈을 노린 게 아니에요. 강태윤이 이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후 우리는 이 정보가 내부 유출된 것처럼 꾸밀 거다. 그리고 그 정보 유출의 범인으로 한서연, 그 계집애를 지목하는 거지.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약속 장소인 도서관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약속한 인상착의의 남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이것은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 결단을 내렸다. 그들은 회장님이 저를 잃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서연의 노트북을 원격으로 해킹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강태윤이 미끼에 걸려드는 순간 그들은 서연의 노트북을 통해 가짜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보이게 할 완벽한 디지털 증거를 만들어낼 계획이었다. 그것은 강태윤의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동시에 그와 한서연 사이에 쌓인 신뢰를 뿌리부터 파괴해버릴 완벽한 이강회였다. 그 순간 강태윤은 그 덫의 진정한 깊이를 이해했다. 그것은 금융 공격인 동시에 그의 과거를 이용한 심리 공격이었다. 박성진은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려 그를 자멸시키려 했던 것이다. 학생, 미라지 건설에 대해 뭘 알고 싶은 거요? 처음으로 강태윤의 입가에 차갑고 포식자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강태윤은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놈이지.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실은 자신을 겨누고 있던 적의 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스스로 무너져 내릴 거다. 스스로 무덤을 팠군. 그녀는 책들 사이를 지나 저 안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초조해 보이는 전직 회계사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조용한 도서관의 밖에서 박성진 회장의 하수인들과 강태윤의 정예팀이라는 보이지 않는 2개의 힘이 같은 장소를 향해 서서히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암호화된 통신 라인을 통해 트레이딩 룸에 직접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잔인하고도 눈부셨다. 도서관의 좁은 복도, 서연과 김진수 씨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하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속도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막다른 복도에 다다랐을 때 2 남자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첫째, 추락하는 포지션을 매도하는 대신 오히려 시장의 예상을 깨고 대량으로 추가 매수하여 일시적인 가격 방어선을 만들었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둘째, 강태윤은 자신이 신뢰하는 유력 경제지의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기자에게 서연이 찾아낸 미라지 건설의 시장 조작 증거와 유령 회사와의 연결고리까지 모든 진실을 넘겨주었다. 얌전히 노트 내놓으시지. 그럼 유혈 사태는 없을 테니
그 기사는 주식시장 마감 직전에 터져나왔다. 강태윤의 답장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이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미라지 건설의 주에 대한 패닉셀링이 시작되었다. 강태윤이 카스피의 프로젝트 관련주의 시과 캐타숏 스퀴즈는 박성진의 비자금 펀드에 치명타를 입혔다. 덫은 완벽하게 뒤집혔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출혈을 즐겁게 지켜보던 박성진은 이제 자신의 제국 전체가 불타오르는 것을 망견자실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들의 눈은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안전가오간. 강태윤과 서연은 뉴스 화면을 통해 그 혼돈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았다. 더 이상 자산이 아닌 파트너로서 그들의 직업적인 신뢰는 이 거대한 위기라는 용광로 속에서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무언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순진한 학생을 연기하며 자신이 발견한 몇 가지 의문점들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김진수 씨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진실에 대한 열정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억눌렀던 분노와 함께 쏟아내기 시작했다. 베리타스 캐피탈이 미라지 건설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 경제계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모든 경제신문의 한면 헤드라인이 두 거대 기업의 전쟁을 대서특필했다. 미라지 건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박성진 회장의 사무실은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로 마비되었다. 반면 베리타스 캐피탈의 워룸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포식자처럼 차갑고 조직적인 평온함 속에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이 가방을 꽉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치던 바로 그 순간 복도의 양쪽 끝에서 정적을 깨는 여러 개의 발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정장을 입었지만 그 안에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숨기지 못한 남자들. 바로 강태윤의 보안팀이었다. 강태윤이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안전가옥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강태윤과 한서연은 내일 있을 최후의 결전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었다. 한 사람이 문장을 시작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 문장을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그들의 두뇌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한 시너지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비밀 병기가 아니었다. 이 전쟁을 함께 이끄는 동등한 파트너이자 전략가였다. 고요한 도서관은 이제 곧 폭풍의 눈이 될 운명이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박성진 회장의 하수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많고 전문적인 상대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인 주주들과 세기의 대결을 취재하려는 기자들, 그리고 양측의 변호인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는 박성진 회장과 그의 충실한 신복들이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앉아 있었다. 이유라의 아버지인 이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귀신이야. 장부 위에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돈을 만들어내고 존재하는 빚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 나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요. 강태윤과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의 팽팽한 긴장감이 파도처럼 번졌다. 두 사람은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단상 위의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과 달리 강태윤의 팀 리더는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박성진 회장이 연단에 섰다. 그는 피해자를 연기하며 격렬한 분노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는 강태윤을 대한민국의 국부를 유출하려는 월스트리트의 검은 머리 외국인 기업 사냥꾼이라고 비난했다. 최근의 모든 의혹들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일 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벼랑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만하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강태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박성진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주주들을 향해 섰다. 당신들의 대화와 협박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신원과 당신들 뒤에 있는 박성진 회장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도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당신들은 폭행죄와 증거인멸죄까지 추가될 겁니다. 선택은 당신들이 하는 겁니다. 박성진 회장님의 말씀에 딱 한 가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에서 빛바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가 해고되기 직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몰래 복사해 두었던 당시의 비공식 회계 장부의 일부였다. 그것은 서연이 찾던 스모킹 건이었다. 조용한 홀 안에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박성진의 하수인들은 자신들이 상대할 수 없는 적과 마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마침내 길을 비켜주었다. 이것은 기업 사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사냥꾼은 제가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의 열람실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했다. 오래된 책들이 뿜어내는 특유의 냄새와 간간히 들려오는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바로 뒤편 서가 너머에 자신을 감시하는 두 쌍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 목표물을 향해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논문을 준비하는 평범한 대학원생처럼 지적이고 차분했다. 그가 손짓하자 그의 등 뒤 거대한 스크린의 프레젠테이션에 제목이 떠올랐다. 서연과 김진수 씨는 보안팀의 호의를 받으며 혼란에 빠진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방금 전에 긴박했던 순간에 아직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방금 그녀가 피한 물리적인 위협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에 아주 작은 전죄에 불과했다는 것을 미라지 건설의 진짜 이야기,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무자비한 처형의 시작이었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심장부, 중앙 트레이딩 룸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거대한 전광판에 표시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핏빛에 수직선을 그리며 추락하고 있었다. 투자 총괄이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강태윤의 사무실 문을 부술 듯이 열고 들어왔다. 첫째, 강태윤은 서연이 발견했던 유령 회사들의 존재와 수천억 원대의 횡령, 그리고 비자금 조성의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미행당하고 있음 신분 노출된 듯.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결정적인 증인을 소개했다. 회장님 카스피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현지 정부의 인허가가 취소되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저희 포지션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회계 사기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장본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서연의 등 뒤에서 조용하지만 위협적인 발소리가 다가왔다. 미행하던 두 명의 남자였다. 그들은 더 이상 숨을 생각도 없다는 듯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김진수 씨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한서연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객석이 술렁였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5년 전 몰락했던 진성건설 한 사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있었다.
베리타스 캐피탈은 내부의 독점 정보를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 상태였다. 완벽하게 보장된 성공이라고 믿었던 투자가 이제 회사의 명운을 뒤흔드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 위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우고 그들의 범죄 수법을 무서울 정도로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들의 범죄를 과거와 연결시켰다. 그녀의 목표물인 김진수 씨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50대 초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실직과 불안감으로 인한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노트북과 전공서적 몇 권을 꺼내 놓았다. 그리고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이 수법, 이 똑같은 방식이 5년 전 제 아버지의 회사 진성건설을 파산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동안 사이버 보안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태블릿 PC 하나를 내밀었다. 그녀는 김진수 씨가 목숨처럼 간직했던 비공식 회계 장부를 증거물로 스크린에 띄웠다. 장내는 거대한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저자들은 박성진 회장과 이상무가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소리치는 순간 강태윤은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이번 투자를 결정하게 만든 최초 정보의 출처를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위조된 가짜 데이터 패킷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시장 패닉을 유발한 인허가 취소 정보의 최초 유출지를 찾아냈습니다. 내부자 소행입니다. 박성진 회장의 범죄는 횡령과 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가능, 목표물이 눈앞에 있음, 접촉 후 미행을 따돌리겠음.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그 안에는 박 회장이 베리타스 캐피탈을 함정에 빠뜨리고 한서연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모든 증거들이 나타났다. 아도니스 개발로 이어지는 추적 결과까지 모든 것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로그 기록이 떠 있었다. 문제의 정보 유출은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가 외부 서버로 업로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전송된 터미널의 고유 아이디는 한서연의 안전 가옥에 할당된 바로 그 아이디였다. 모든 증거는 그녀를 배신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는 경쟁사를 파괴하고 주주들의 돈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시장을 조작하고 무고한 한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서연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노트를 낚아채 자신의 가방에 쑤셔 넣으며 김진수 씨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강태윤은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팀원들은 그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 예상했다. 당장이라도 한서연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귓가에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배신이라는 단어를 속삭였다. 또다시 미라지 건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논문을 써야 하는데 이건 공식 자료만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네. 주주들은 분노하여 고함을 쳤고 박 회장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그를 외면했다. 이상무는 의자에 주저앉아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박성진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저주를 퍼부으며 강태윤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는 도서관에서의 그녀의 눈빛, 그녀의 분석, 그리고 진실을 향한 그녀의 처절했던 집념을 떠올렸다. 데이터는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그가 강태훈에게 닿기도 전에 강당 뒤편의 문이 열리며 금융범죄수사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훈이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다. 뉘어요. 그들은 곧장 단상 위로 올라와 박성진 회장과 이상무에게 차가운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는 나지막이 단 2마디를 내뱉었다. 챕터의 마지막 장면. 박성진과 그의 신복들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폭풍처럼 터져나오며 그들의 궁극적인 몰락을 역사에 기록한다. 임무 취소, 즉시 기지로 복귀하라. RTB, Return to Base. 무대 위. 한서연은 강태윤의 곁에 서서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칼을 준비해 5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끝에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두 사람은 책상을 박차고 열람실의 비상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하세요 라는 사서의 외침과 놀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등 뒤에 꽂혔다. 2명의 남자 역시 책들을 엎어버리며 그들의 뒤를 쫓았다. 주주총회의 그날 거대한 악의 제국은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박성진 회장과 그의 신복들은 수십 년에 걸친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치르게 되었다. 베리타스 캐피탈은 성공적으로 미라지 건설의 인수를 마무리했다. 강태훈은 오욕으로 얼룩진 미라지라는 이름을 역사 속으로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서연의 아버지의 명예를 기리는 의미에서 진성 베리타스 건설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내걸었다. 그는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위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서연은 회계 장부를 분석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강태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 앞에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를 올려놓았다. 몇 주 후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낡고 초라했던 묘비는 그의 업적과 명예를 기리는 문구가 새겨진 단정하고 기품 있는 비석으로 바뀌어 있었다.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누명은 벗겨졌다. 신문들은 앞다투어 그의 천재성을 재조명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녀의 미끼는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미라지 건설과 분식회계, 이 두 단어는 김진수 씨의 뇌리에 박혀있는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키워드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서연은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데이터는 당신이 날 배신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빠, 편히 쉬세요. 고요했던 도서관은 순식간에 추격전의 무대로 변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마침내 진정한 안식과 평화로 막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새롭게 태어난 진성 베리타스의 본사. 한때 박성진의 탐욕으로 가득 찼던 회장실은 이제 강태윤의 취향에 맞게 차갑지만 투명한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서연을 불렀다. 그리고 그녀에게 새로 신설될 전략감사실의 실장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룹 내의 모든 비리를 감시하고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자리였다. 안전가옥의 지휘본부에서 강태윤은 그녀의 메시지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무모한 명령 불복종에 대한 분노와 그 위험한 용기에 대한 마지못한 존경심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최정예 보안팀에게 현장으로 출동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렸다. 그는 그것이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전에도 틀린 적이 있었지. 진실을 말해 이번 인수 과정에서 보여준 당신의 능력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었소. 이 회사가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당신의 날카로운 눈이 필요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거고. 한편 같은 시각 미라지 건설의 회장실 박성진 회장은 또 다른 더 거대한 덫을 놓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의 충실한 하수인이자 재무 담당 이사가 서 있었다. 서연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직업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이어나가는 길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분노가 아닌 시험이었다. 기회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계속해서 혼잣말을 이어갔다.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 사는 상처 입은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서연 실장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실력만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 그녀가 이끄는 전략감사실은 그룹 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청렴한 부서로 존경받았다. 그녀와 어머니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밝고 아늑한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마침내 완전히 걷혔다. 그녀는 충격 속에서 조작된 로그 기록을 보았다. 그리고 그 충격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어느 늦은 저녁, 진성 베리타스 빌딩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다. 하지만 전략감사실의 불만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며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준비는 다 됐나?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열렸다. 재킷을 벗은 편안한 차림의 강태윤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서 있었다. 이건 그들의 지시예요. 보고서는 내일 해도 되지 않나.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강태윤이 지급한 암호화된 스마트폰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회장님이야말로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네. 회장님, 베리타스 캐피탈의 내부 정보망에만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 데이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연이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떤 어색함이나 거리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치열한 전쟁을 함께 치른 그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아는 동지였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메인 서버 로그에 접근할 권한을 주세요. 1시간, 아니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한서연 실장 없이는 퇴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특히 5년 전 진성건설 인수합병 건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너무 깨끗해. 이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작품 같아. 그가 그녀의 새로운 직함을, 존중을 담아 불렀다. 그는 동의했다. 보안 라인이 열렸다. 저녁이나 하지. 오늘은 회장과 실장이 아니라 그냥 강태윤과 한서연으로.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들은 미라지 건설이 비밀리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가짜 재무 데이터를 만들었다. 겉보기에는 엄청난 수익이 보장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각종 소송과 환경 문제로 가득 찬 거대한 부실 덩어리였다. 그들은 이 미끼를, 강태윤이 덥석 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텅 빈 빌딩을 걸어 나왔다. 서울의 밤 공기는 시원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함께 겪어낸 동등한 두 사람이었다. 그 후 30분은 순수한 지성의 힘이 폭발하는 시간이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스크린 위로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스트림, 네트워크 맵이 현란하게 스쳐 지나갔다. 강태윤은 자신의 명예와 재산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름다운 조명이 켜진 청계천을 따라 말없이 걸었다. 평화로운 물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다. 강태윤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섰다.
등 뒤에서는 적의 눈이 불타는 것처럼 느껴졌다. 숫자와 데이터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목숨을 건 현실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그 최전선에 서 있었다. 세오연 씨, 마침내 그녀가 찾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중 가장 부드러웠다. 믿기만으로는 부족해. 덫이 필요하지. 지난 몇 달간 당신은 회사를 구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어. 그럼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거지? 몇 주 전 그녀의 터미널에 전송된 정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 속에 숨겨져 있던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을 만큼 작은 악성 코드, 유령 키였다. 그것은 잠복해 있다가 박성진의 팀이 원격으로 그녀의 터미널에 접속하여 그녀의 디지털 서명을 완벽하게 복제해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천재적인 사이버 공격의 흔적이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침내 김진수 씨가 반응했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것은 파티장에서의 극적인 구출도 서재에서의 본능적인 접촉도 아니었다. 평화로운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한 남자의 조용하고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그녀는 그 악성 코드의 출처를 역추적했다.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친 그것의 최종 목적지는 파남에 위치한 작은 IT 회사, 그녀가 이미 찾아냈던 박성진의 비자금 창고 아도니스 개발 소유의 유령 회사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서연은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진짜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눈부신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미래는 바로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박성진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다시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불타는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복수와 투쟁의 길고 길었던 밤은 끝났다. 함께할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새로운 새벽이 마침내 밝아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